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노예 제도가 있었죠.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그런 동양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지구상의 어떤 곳이라도 노예 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속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이거나 법적, 경제적, 인격적 측면에서 예속된 인간을 우리가 노예라고 부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속의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다양합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가 가장 가혹한 거 아닌가. 외국의 경우는 이제 전쟁 포로라든지 특히 외국인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예화 시킨 것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삼아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예속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다르고 또 그 기준을 느끼는 개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느 노예 제도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노예 제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는 흑인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흑인 노예 무역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던 서구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좀 깨닫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인간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옳은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하는 질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도대체 인간은 다른 인간을 노예로 하는지. 두 번째는 그 노예를 포획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협조자와 방조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왕가, 특히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길래 이것을 막지를 못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 노예제도가 지금은 폐지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됐는지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래섬이라고 하는 세네갈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고래섬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래섬은 유럽의 흑인 노예 무역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제일 서쪽 끝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네갈의 수도 다케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나라가 세네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면 가장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근접한, 그래서 거기서 미국을 가기가 가장 수월한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세네갈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지정학적인 이제 위치가 가장 아메리카의 노예를 수출하는데 이제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네갈 그럼 잘 모르는 나라죠. 그리고 특히 그 수도인 다카르는 더욱더 모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가운데에서 옛날에 파리 다카르 랠리라고 불렀던 그 자동차 경주 대회를 아신다면 아마 다카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의 레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어느 회사냐, 이거를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참가한 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세네갈 여기 보시면 다카르 제일 이렇게 끝에 튀어나온 고지라고 그러죠. 반도인데
굉장히 작은 반도를 우리가 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있는 고지에 있는 곳인데요. 이와 같이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은 이 세네갈 사람들은 보통 이 주먹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주먹을 내민 모습이라서 이 주먹에 해당하는 곳이 세네갈의 수도의 다카르이고요. 지금 오늘 주제로 제가 삼은 요 고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래상어 할 때 우리나라 그거 아니고요. 프랑스어로 고래라고 합니다. 이 고래 아일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먹 쥔 이 안쪽 내해 바다에 불과 육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 되겠습니다. 이 섬은 어떤 섬인가 하면요. 16세기에서 18세기 흑인 노예 무역의 가장 오래된 현장이고 서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 무역을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고요. 무려 우리 그 디드로의 백과사전에 보면은 1726년에서 1755년 매해 500여 명, 그리고 1761년에서 1848년에는 15,000여 명이 아메리카로 가는 선박에 실려서 팔려 나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 워낙 커서 197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고래섬인데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 안에서 바라본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내리면 이런 식의 골목길 풍광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마을이 되겠어요. 이게 하늘 위에서 본 고래섬이고요. 마치 우리 군함도 보는 듯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래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어로 이제 일드고레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대항해 시대에 그 제일 먼저 신대륙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식민지를 경영한 영국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렇지만 영국은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최초 선발주자는 포르투갈이었어요. 이 포르투갈은 마치 아까 그 다카르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듯이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대항해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때부터 비로소 유럽이 중국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의 첨단 상품을 파는 그런 문명 선진국으로 유럽에서 일컬어져 있었는데 세계 3대 발명도 다 중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 나라였는데 이제 차츰 유럽에 뒤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중국은 자기네가 중화 사상에 젖어서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중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전혀 바깥에 나가질 않았어요. 정화의 원정대 이후로 전혀 나가질 않았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제발 바깥에 나가다니라고. 그냥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 인생의 승리자는 바깥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 중국이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때부터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게 대항해 시대인데요. 이때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고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고래섬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빨마스라고 야자수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대항해 시대에 막을 연 나라는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뛰어든 나라가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우리나라 영남 지방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고 인구도 한 1,000만 명 조금 넘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뭐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식민지를 경영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것도 물론 네덜란드가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겠죠. 유럽 대륙과 영국 섬을 가장 가깝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역의 최적의 입지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찍이 무역에 뛰어들어서 전 세계를 누볐는데 두 번째 주자가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서부 아프리카 노예 무역 전진 기지로 바로 이 고래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여기 보면은 영어식으로 이걸 읽으면은 괴데레데죠.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후두음이 돼서 네덜란드에서 헤데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왜 구스 히딩크 감독도 근데 거스 히딩크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했는데 사실 후스 히딩크죠. 현지 발음은. 어쨌거나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괴데레데인데 good read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즉 좋은 항구, 좋은 정박지라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박을 하면 노예를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이름에도 아프리카인들의 비애가 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극적인 항구인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서양인들의 시각이 담겨 있는 지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서아프리카의 많은 지명들, 해안 지명들 특히 보면 어떤 게 있죠? 뭐 상하 해안, 그렇죠? 코트 디부아르, 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영어로는 하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노예 해안, 그다음에 뭐 후추 해안, 그렇죠? 페퍼 코스트라는 그 후추를 이제 가지러 갔던 그 해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전형적으로 이 유럽인의 시각이 담겨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푸에르토리코도 부유한 항구라는 뜻이잖아요.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코스타가 해안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네덜란드인들의 지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프랑스가 이제 이 섬을 점령을 했을 때 그때 네덜란드의 괴데레데를 프랑스인들이 듣고 프랑스식으로 발음이 고쳐진 게 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침 우리나라에는 무슨 동물 이름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래섬이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주자로 등장한 게 프랑스와 영국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전 세계를 패권을 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여기를 영국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아미엥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는 독립 이전까지는 프랑스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세네갈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죠.